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북 군산 말도에는 330mm, 충북 증평에는 2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낮에는 주춤했던 비구름대가 밤만 되면 야행성 폭우를 곳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진 폭우로 전국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은 280여 명, 사망자는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일본 유엔 대사는 한일 양국의 합의로 이 문제가 종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내렸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북한 제재의 일환인 이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폭우를 쏟아부었던 비구름대가 어제 남쪽으로 내려갔죠. 이 비구름이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전북 군산 말도에는 330mm의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며칠째 전국에 걸쳐 내린 이 게릴라성 폭우로 사망자는 현재까지 2명인데요. 실종자 1명도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과 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를 포함해서 남쪽 지역으로 또 폭우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아침엔 박상욱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우는 이번에도 밤사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충북 증평엔 233.5mm, 전북 말도엔 3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말도의 자동 관측기엔 최대 84.5mm에 달하는 시간당 강수량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남성이 실족해 숨지면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우에 골목은 계곡으로 변했고 빗물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물이 위에로 솟구치는데 물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 이 정도 물이 찼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냐고. 주택 1,427채와 상가 187곳 등이 침수됐고 이재민은 176가구, 288명에 이릅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유입되고 이 비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사이 뜨거워진 공기가 식으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대가 밤사이 순간적,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미 종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여전히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현지 시간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해결을 꾀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심사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위원회는 위안부 여성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어야 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인권활동가인 맥두걸 위원은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사죄와 보상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타카 마사토 일본 유엔 대사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고통받은 많은 여성들에게 일본 정부는 이미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복지나 의료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 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미 국무부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체포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있던 미국인 억류자 3명이 석방돼 미국인 여행 금지 조치 또한 이달까지인 시한 만료와 함께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사실상 대북 제재 조치인 여행 금지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 또한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의 비밀 편지 말투는 무언가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외신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의 편지가 적대적인 내용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미국은 핵 리스트부터 신고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 전쟁을 치른 이후 실제로 전쟁을 벌인 경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시리아 등지에서 국제전쟁을 치러왔죠.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 대규모 훈련에 주요 화력을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실전 학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해 침범이 잦아지는 등 중국군의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최신의 구구식 탱크를 실은 열차가 중러 국경을 넘어갑니다. 북부정부 7-8집단군 소속 860 장갑차 등 장비 900여 대, 병력 3,200명입니다.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러시아의 보스토크 2018 전략훈련을 위해서입니다. 1979년 베트남 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이 시리아 등에서 쌓은 러시아의 실전 경험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훈련은 30만 병력, 전투기 1000대 등이 동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경계했습니다. 올 들어 5번째인 중국군의 동해 침범도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전투기의 동해안 출현은 2016년 8월 시작됐고 지난해부터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훙-6G 전략 폭격기까지 출격시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무역전쟁 등에서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이 군의 해외작전 반경을 급속히 넓히고 있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1979년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해병대를 파견한다며 미국의 반격을 관측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2명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 신한금융회장 등을 포함해서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의 전직 간부 2명이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신한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고위 임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일부 임직원 자녀는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등 외부 추천을 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차별적인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면서 30세 이상 남성, 28세 이상 여성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최종 선발까지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밝혀진 채용비리 의혹 이외에 다른 채용비리 정황과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더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요즘 자신의 얼굴 또 직업과 함께 월급을 공개하는 이른바 임금 셀카를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지는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물리치료사 리사 674만 원, 재봉사 티나 388만 원, 요리사 한스 피터 141만 원. 사람들이 스스로 얼굴과 이름, 직업과 함께 월급을 공개했습니다. 건설기술 유통부문 스위스 최대 산별 노조인 우니아가 고안한 이른바 임금 셀카입니다. 지난주 개설한 이 웹사이트에는 벌써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셀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액수와 상관없이 월급을 공개한 것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 격차를 없애자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경력이라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니아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면 임금 차별은 더 쉽게 발생한다며 불평등의 근원은 임금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5월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년마다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중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문제도 매듭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어제 비공개 만남을 갖고 다음 달 3일 정기국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중순 나흘 동안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반 가까이 지났지만 당 혁신과 관련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자 김병준 위원장은 하루아침에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다며 조급증을 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지원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오는 10월부터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추가 채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발표가 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내용도 전해드리면 먼저 연휴 기간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정부는 6회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하고 재난에 대비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도 24시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 여고가 자녀가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교사를 시험지 결제에서 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퉁감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학교 정문 앞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과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산인터널 부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유조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25톤 화물차와 견인차, 승용차가 계속해서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열리는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 오늘부터 사흘 동안인데요. 날짜가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달 20일로 예정이 돼 있었다가 폭염으로 미뤄졌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을 달리는 사이클 대회 투르드 DMG 국제자전거 대회도 오늘 개막을 합니다. 닷새 동안 479km를 달리게 됩니다. 영화 신과 함께 2를 본 관객 어제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13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커진 데 따른 부담이 있긴 하지만 고용 지표가 좋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의원 워크숍을 오늘과 내일 진행을 합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입법 과제를 두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수석 등과 함께 만남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오늘 경남 창원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978년의 서울대회 이후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22명도 오늘 입국을 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도와 전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퍼붓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는 최대 150mm의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북부와 경북에는 30에서 80,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아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 비구름은 내륙에서 모두 물러가면서 일요일에는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월요일에 다시 전국에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그제 저녁 괌에서 인천으로 오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술 취한 승객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비상구 문까지 열려고 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을 겪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비행기 안에서 소동을 벌인 건 2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자 영어로 욕설도 합니다. 승무원이 경고를 한 뒤에도 비상구 문을 열려고까지 했습니다. 손님들께서 비상구 문 열려고 하신 건가요? 네. 저문 뜯었어요. 당시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남성은 이 덮개를 이렇게 떼어낸 뒤 다른 승객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손잡이를 잡고 비상구를 열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구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 기겁을 했죠. 다들 이제 제지하려고 승무원 누르는 거 저도 눌렀고요. 빨리 와달라고. 이 남성은 2시간 이상 난동을 부렸는데도 계속 비상구 옆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긴급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항공 측은 비상구 주변에는 앉히면 안 되는 게 우선이죠. 제주항공 측은 경고 조치한 뒤 기장에게 보고하는 사이 돌발 행동이 벌어졌다고 했지만 승객들은 불만입니다.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자기들 그냥 볼일 보고. JTBC 전다빈입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교도소 밖으로 나온 수감자가 부산의 한 병원에서 달아났습니다. 병원 지하에 숨어 있다가 40분 만에 붙잡혔는데 수감자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병원 2층 주사실에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나 구조를 살피는 겁니다. 26살 정모 씨는 29일 오후 3시 10분쯤 주사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도주극을 시작했습니다. 푸른색 수감복과 환자복을 위아래로 입고는
이쪽 화장실 창문 밖으로 뛰쳐나와 건물 처마 위를 100m 넘게 달렸습니다. 교도관이 뒤늦게 추격했지만 정 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 씨는 일단 병원 지하실로 들어가 숨었지만 40분 만에 다시 잡혔습니다. 숙에 딱 숨으셨는데 직원이 교도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허리가 참. 함께 온 교도관 3명 중 2명이 주사실에서 자리를 비웠고 수갑도 쉽게 풀리는 등 통제가 허술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놀랐죠. 환자분들이 수갑 풀린 상태로 판결을 사왔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법무부 측은 해당 교도관의 근무 수칙을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 씨는 사기와 상해 혐의로 복역하다 지병인 백혈병 치료를 위해 교도관들과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70대 할머니의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일베 바카스남 사건과 관련해 사진을 찍은 4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서울 서초구청의 직원이었는데요. 음란물 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을 높이려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증 사진을 올린 일베 바카스남 사건은 지난달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곧장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초 촬영자는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46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바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알몸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고 27살 B씨가 이를 내려받아 일베 사이트에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다시 퍼뜨리면서 사건이 커진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높이려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지난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육당국이 금지한 성적 우수반을 운영하고 여기에서 나눠준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경기도 구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10분간 딱 한 문제를 푸는 이상한 수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미니시험의 정체는 1학기 기말고사 재시험이었습니다. 기말고사에 일부 학생만 참여하는 심화반 교재 내용과 유사한 시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이 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제공이 됐던 거죠. 근데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 측은 이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습니다. 이마저도 성적 처리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한 문제만 다시 시험을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심화반이 전교 석차 11%, 즉 30등 이내 학생만 들을 수 있는 성적 우수반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규정상 성적 우수반 운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중하위권 학생에게 열패감을 조성하고 공정한 학습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심화반은 명문고 만들기라는 목표를 내세운 구리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주체인 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심화반 성적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신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인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곧바로 호응하며 종부세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부소 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논의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종부세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되고 지금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뭘 하나 올리면 다른 걸 내려줘야지. 앞서 김 위원장은 JTBC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 과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강력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개편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달 6일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제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좀 더 강력하게 손질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내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과표 6억 원 이상에 물리는 종부세는 현재 2%인 최고 세율을 구간별로 2.5%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 당시 세율 인상폭이 예상보다 적어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주택자가 주요 대상이라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안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과세 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세율도 정부안보다 높은 최고 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김연아 의원도 고가주택의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율 인상과 별개로 정부는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을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올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가격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열된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정될지 의문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세 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 소유자 이 사람들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재정특위의 이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기재부가 한 번 선을 보였었죠. 근데 그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약해도 너무 약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실은 지금의 서울 집값 폭등이 뭐 박원순 시장 발언을 비롯한 촉매제도 있었지만 실은 그 전에 이 보유세 개편안이 너무 약했던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이해찬 신임 대표가 다시 한번 이 종부세 얘기를 꺼냈고요. 지금 나오는 상황에 따르면 아마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회하는 한 뭐 0.3%포인트 추가 세율을 더 얻는 뭐 이런 방안이었는데 많게는 1%포인트까지도 종부세율을 좀 더 올린다든가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도 몇 가지 줬었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들의 혜택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서면서 글쎄요 아마 지난달에 나왔던 안과는 조금 다른 더 훨씬 강한 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말이죠. 종부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인데 이명박 정부 때 3.0% 참여정부 때였죠? 3.0%였고 그게 이명박 정부 때 2.0%까지 떨어졌는데 그 중간 지점 2.5%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다면은 경우에 따라 3주택자 이상에 따라서는 다주택자의 한 0.5%포인트 세율을 더 뭐 얻는다라고 추가로요? 한다면 다시 한번 3% 종부세율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번에 왜 종부세가 내년 같은 경우에 이대로만 쭉 가면 폭탄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 가격 현실화까지 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공시 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거기에 종부세율까지도 오르고 네. 여기에 중간에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도 오르게 된다면 글쎄요,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만 가면 상당한 세금 폭탄. 그러니까 현재 이 보유세, 종부세의 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네. 150%거든요. 즉 올해 뭐 100만 원이었다면은 내년에 막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250만 원 이상은 안 나는데 아마 이 안대로만 쭉 가면 거의 이 보유세 상한선 150%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일단 여건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세 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올리는 건가요?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6억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이 기준이 아하. 되는데 지금 뭐 몇몇 언론에서는 그 1주택자 기준을 뭐 9억에서 더 낮춘다라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1주택자의 비율이 현재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다른데 지금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뭐 15억, 뭐 20억도 거의 중간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 이상의 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추가로 더 올린다든가.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0.5%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그 세율에서 더 얻는다든가. 아마 이런 안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3년 보유, 청약 조정지구, 대상지구 이상에서는 2년 실거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예 실거주도 3년 실거주해야만 뭐 양도세 비과세를 준다라든가. 뭐 굉장히 강력한 뭐 규제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고가 주택 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더 매긴다. 뭐 이런 세율을 더 얘기들이 올린다. 나오는데 네. 과연 고가 주택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렇죠.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뭐 20억이 비싼 집이냐, 30억이 비싼 집이냐 하는데 현재 서울 평균 가격이 벌써 7억을 넘어선 아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릴 것이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공시지가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른 거죠? 설명을 그렇습니다. 좀 해주셔야 우리가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를 매길 때 그냥 뭐 집값에다가 네. 뭐 3%면 3%, 2.5%, 2%를 매기는 방식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6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서 그 6억을 일단 빼줍니다. 뭐 기본세 공제도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그 남은 돈에다가 그게 또 과표냐? 그렇지 네. 않거든요.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현재는 뭐 그게 100%를 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온 액수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이제 종부세 세금이 되는 건데 일단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요. 가장 첫 번째 공시 가격을 지금 현실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반포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실거래가 지금 30억에 30평형이 체결이 됐는데 실제 공시 가격이 지금 한 15억 4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로 잡혀 있죠. 이걸 이제 80% 높인다면 한 공시 가격이 이제 한 10억 정도가 더 훌쩍 올라가니까 이 부피도 커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시간을 두고 10% 10%에서 뭐 80% 90%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내년부터 90%로 그냥 곱하는 걸 올립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엔 종부 세율까지도 네. 또 0.5%포인트까지 더 올린다. 그러면 처음, 둘째, 셋째가 다 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종부세를 안을 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율 자체를 올릴 뿐만 아니고 아니라, 네.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예. 과세 표준도 크게 늘어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공시 거죠? 가격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다 올리는 거죠. 네. 자, 일단 정부의 개편안 네. 지난달 6일에 발표됐던 그 개편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제출된 예정인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더 대책들이 다시 합쳐져서 네. 새로운 개편안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의 뭐 발언도 그랬었고요. 당정청, 장하성 실장, 뭐 이낙연 총재까지 다 왔을 때는 아마 새로운 안을 또 준비를 하려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들, 민주당 안들이 좀 강력한 안들이 있거든요. 또 김연아 의원 어제 나왔었던 네. 그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뭐 새로운 좀 강력한 안을 준비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안이 나오게 된다면 네. 흔들리는 들썩이는 서울 지역의 집값 잡을 수 있습니까? 이대로만 간다면 굉장히 뭐 부담은 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은 2006년도의 경험이었었거든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올렸고 그때는 양도세도 또 강력하게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갇힌 큰 유동성, 과다 수요가 버티기를 돌입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집값을 결국은 못 잡았었죠. 집값은 나중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잡힌 건데 지금도 이렇게 종부세로 해서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쪽을 다 가둬놓는다면 이번에도 또 내부에 있는 막대한 유동성들, 그 네. 수요가 또 한 번 강력 반발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보유세, 종부세를 올린다면 이제는 좀 암시라도 취득세를 뭐 낮춘다라든가 앞으로 뭐 2, 3년 후에는 양도세를 떨어뜨릴 거라는 암시를 분명히 시장에게 명확하게 줘야 여기 안에 갇힌 그 과다 수요들이 막 과거처럼 그런 어떤 맹렬한 반발 대신에 그럼 뭐 이참에 먼저 탈출해 볼까 이러면서 공급이 다시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뭐 정부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간 넘긴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어제와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 대출 소득 제한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은행 창구에도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전세 계획을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 대출을 보증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은행은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을 간 넘긴 가구, 특히 맞벌이 가정에선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전세 대출을 막는 건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러자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기로 미국에서 결정이 나온 이후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전략 병행을 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한미 연합훈련 카드도 썼었죠. 이를 두고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한미 간의 불화설을 제기했었는데 미 국무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미가 대북 정책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I've started to see some reporting about that, claiming that there's a rif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 could just say that that notion is simply overblown. There is no reality to that. 그러면서 한미가 여러 이슈에 있어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조율 없이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결정한 적 없으며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통일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 의식하다 보니 미국 정부와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정작 미국 정부가 과장된 기사라고 일축한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 후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미국 정부의 말 한마디를 과장해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은 우리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종전선언이 먼저냐, 비핵화가 먼저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북한이 적대적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매체 복수는 현지 시간 29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을 양보하기 전에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약속을 얻은 것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8주 이내에 핵탄두 70%가량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분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도 이날 워싱턴에서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구체적 종전선언안을 미국에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 상태의 상징적 종식부터 비핵화 완료 시에 평화협정 체결 등 4가지 요소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기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문 특보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북한의 강경 입장도 변하지 않고 있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 할당 조치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우리 제품이 할당량을 초과해 미국에 수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이 될 품목에 대해 신청은 우리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하고요. 미국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심재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쿼터 물량을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격적인 이번 조치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지난 3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 쿼터를 넘지 않게 수출하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70%를 넘어 팔고 싶은 만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관광유 등 이미 쿼터에 다다른 품목 산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거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품목에만 제한한 조치입니다. 면제 신청도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이 합니다. 여전히 관세를 내고 있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지만 미국 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 어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8월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여당 안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들이 필요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규제개혁과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야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대기업의 범위와 투자 한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강조했는데 여당 내에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관련해서 저희가 장시간 토론을 벌였고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잖아요.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인사청문회 등과 맞물려 다시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해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달 초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네이처셀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 기관장은 해당 업체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광고에 출연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 대가로 스톡옵션 수십만 주, 당시 가격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천 원대를 오르내리던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에는 64,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줄기세포 기술은 비단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희귀질환, 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도 없었다며 식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라정찬 회장이 허위 발표로 주가를 올려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올리는 데 일조한 건 네이처셀 임직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유명철 이사장. 2016년부터 해당 제품 광고에 직접 출연하거나 관련 인터뷰를 통해 그 효능을 홍보했습니다. 배양된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다시 그 연골세포로 바꿔줌으로써 유 이사장은 네이처셀과 그 관계사인 알바이오의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됐고 이 업체들로부터 모두 55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행사 가격으로만 따져도 28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조인트 스템의 임상시험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해당 치료제가 유 이사장이 과거 병원장으로 있었던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공공조직은행은 공직유관단체로 유 이사장 역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제 뭐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고. 유 이사장은 해당 업체들의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보와 임상시험에 관련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내주셀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하니까 자문 해준다고. 주식을 받으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 받으셨습니까? 공직자 찍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유 이사장 외에도 지방병원의 박모 이사장도 네이처셀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BMW 차량에서 어제 오후 또 불이 났습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두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리콜 대상이 아닌 휘발유 차량입니다. 경찰은 BMW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대전 유성구 한빛대교에서 BMW 750i 차량에 불이 나 엔진 부분이 모두 탔습니다. 운전자는 중앙선 부근에 차를 주차하고 대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엔 서울 노원구에서 달리던 BMW 320i 차량 엔진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 모두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제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 BMW 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관련해 서류와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BMW 측이 재순환 장치의 결함을 알고도 숨겨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BMW 피해자 모임이 회사의 결함은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차량 소유자들이 별도의 리콜 관련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기억이 남을 이번 여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괴롭히더니 이제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기록적인 폭우가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물에 잠겨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110여 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인천 상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사무실 문을 열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물이 들어찬 겁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이 식품 공장은 이틀간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 생산 설비가 멈췄습니다. 일부 기계는 버리게 됐습니다. 첫날 와서 우리가 사람을 한 50명을 돼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와서 진짜 저희들은 또 구름만 끼워도 가슴이 덜렁덜렁대고. 인천의 빌라 단지엔 반지하 집 곳곳에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했고 이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호스를 설치한 겁니다. 지하는 그래요, 그렇게. 아니, 저쪽 아줌마도 그냥 쟁내다 같이 잠 안 자고 같이 안 가서 치고 그러고. 그 똥물이잖아, 하수도물이 올라왔으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인천에서만 이틀 동안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113곳에 달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지난 봄까지 이어진 추위 그리고 이번 여름 폭염까지는 넘겼는데 이번 집중호우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곳들도 있습니다.
농사를 망친 지역 얘기입니다.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실종자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현 기자입니다. 보름 뒤 수확을 앞두고 있던 벼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철원군 동송읍에 사는 조청용 할아버지는 물에 잠겼던 12,000여 제곱미터 논에서 시름에 빠졌습니다. 논만 가지고 아이고 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것만 걱정하고 그냥 있었던 거지 뭐. 지난 29일 하루 철원엔 384.3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최대 250mm가 더 올 수 있다는 예보에 농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피해들이 너무 많고 논을 다 흐르다 미꾸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심란하다고 지금은. 고추와 파프리카 등 시설 원예 작물은 하우스가 물에 잠겨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시들어서 다 병 걸려서 이게 다 죽죠. 그럼 하나도 못 건지는 거죠. 밭 가장자리마다 물길이 움푹 패였습니다. 곧게 서 있어야 할 참깨나무들은 한 방향으로 일제히 기울었습니다. 침수됐던 농경지에서 물은 다 빠졌지만 폭우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밤 철원 갈마릅에서 고추밭에 나갔던 68살 최모 씨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한 해 농사를 비 때문에 망친 농가 소식 들으셨지만 폭염 때문에도 그렇고요. 걱정스러운 물가 얘기를 요즘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석 물가 대책도 서둘러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도 과일 가게 앞에서도 몇 번을 망설이다 물건을 골라듭니다. 무더위에 제대로 못 자란 배추와 무 가격이 평년보다 각각 78%, 100% 오르는 등 채소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농수산물센터라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그래도 시금치 한 단 사려면 요즘 8,000원은 줘야 합니다. 이게 한 5,000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샀지. 김치 할 때 이거 근데 9,000원이야. 근데 배추도 지금 싹 좋은 것 같지. 오죽했으면 몇 가지 나왔겠어요. 동네에서 안 사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인데 김치를 어떻게 담아 먹어요. 진짜 10,000원 갖고 살 게 없어.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고기값도 올랐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우 도축 마리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추석에도 계속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날씨가 더우면 크질 못하고 누워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마블링도 안 들고. 이렇다 보니 여당과 정부는 어제 서둘러 추석 물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1, 2주 빨리 내놓은 겁니다. 다음 주부터 사과, 배, 배추와 고기 등 차례용 먹거리 14개의 공급 물량을 40%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저희 JTBC로도 제보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옆에서 도로가 무너져서 대피를 한 해당 아파트 주민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연락을 계속 주신 건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보도국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번 폭우 때문인 건지는 이제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텐데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도로가 무너진 것은 오늘 새벽입니다. 공사장 축대가 붕괴되면서 도로에 넓이 30cm, 길이 10m 정도의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 건의 제보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 바로 옆 도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 상당수가 대피했고 또 아파트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소방서는 현재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고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은 인근 공사장의 부실 관리 여부와 또 최근 폭우 등이 사고 원인인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간 5조 원이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이 보건복지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 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선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은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인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또 알려져서 뉴욕 증시도 오늘 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쯤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강행 의지를 밝힐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 절차가 다음 달 6일 끝나는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방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 관세 폭탄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카고 수자원 처리 시설의 지붕이 폭발로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적어도 10명이 다쳤고 공무원 1명은 유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을 장마, 남부 계속, 그리고 피해 누적인데요. 여름엔 가물어서 걱정이더니 이제는 때늦은 장마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가을 장마, 2차 장마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도 곳곳 비가 내리고 있고 중부지방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최대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돼 이재민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곧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피해도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데 더 비싸지겠다고 우려하셨고요. 마트 갔는데 가격 보고 당황해서 대신 떨이하는 돈가스를 사왔다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추석에 판 과일로 한 해 나시는 과수원하시는 분들 걱정해 주신 분도 계셨네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가을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각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키워드를 심기일전과 국민 체감으로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재선의 유 의원은 단연간의 교문위 경험으로 국회 내 교육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공군 출신의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를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비육군 출신인 정 의장이 낙점된다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 전 이사장이 MB정부 당시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며 퇴행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성내정자는 행시 32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진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 출발한다는 의미와 함께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하다가 정보 유출 혐의로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았고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석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인의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 감찰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직 당시인 2016년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을 감찰했고 그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 변호사를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유경재단이나 이례재단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변호사 임명 배경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인사를 기용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개 부처의 장관과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됐습니다. 중폭의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개각입니다. 네. 규모가 당초보다는 좀 큰가요? 네. 중폭의 개각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명이면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중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언론에 전해졌던 것은 한 6명까지도 가능하게 거론이 됐다가 5명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개각이 제2기를 여는 이제 내각이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무난한 인사로 보여지지만 특징은 이 학자 출신은 배제돼 있고 네. 주로 관료와 정치인으로 포진돼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마 실행을 중심으로 가겠다. 이 1기 내각에서는 성과 평가에 근거해서 무리를 빚었거나 성과가 나지 않은 부처들을 먼저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대변인 논평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고용 경제 쇼크로부터 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이제 국면 전환용 개각이 되어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라인 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소득수도 성장 기조는 그냥 밀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이 개각이다 이런 경제 라인을 바꿨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또 이제 어떤 포문을 열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만간 이제 언론 검증이 시작될 것이고요. 9월이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갈 텐데 자, 야당들이 주로 어떤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잡아낼 것인지도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그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한때 협치 내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야권에서 입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기 대선에 의해서 5월에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인선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네. 그래서 초기에도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길어졌고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야당들은 상당한 공세를 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연정이라고 과거에 부르기도 했는데 야당 인사를 기용하는 형태의 협치는 애초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현재 이제 여야 대결 국면에서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러한 인선을 했더라도 야당 쪽에서 또 회유냐라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에서 협치나 연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전문성과 도덕성 이 두 가지가 핵심 기준이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은 다 아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제1기 내각 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5가지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몇몇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났었어요. 주로 논문 표절이라든가 위장 전입이라든가 세금 탈루라든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똑같은 기준으로 야당은 공격을 펼 텐데 아마 가능한 한 도덕성이라든가 법적 문제에 대한 검증은 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언론 검증과 야당들의 공세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들은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경두 현 합참의장이 장관 후보자로 지정이 됐는데 24년 만입니다. 네. 이양호 네, 전 국방부 장관 맞습니다. 이후에 공군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네. 있죠. 우선은 해군 출신인 이 송영무 장관,
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우리가 뭐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일부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네. 최근에 이 기무사령부의 문건 논란 3월에 보고받았는데 이게 7월에 문제가 됐던 이러한 정황들에 대한 책임을 아마 결국은 문책성으로 물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명된 이유는 역시 비육군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져 보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소신 발언을 한 내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눈여겨봤던 것 같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방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네.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낼 것인가. 사실 내일부터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금 해체된 상황이고요. 국군 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의 시금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정경두 이 국방부 장관이 만약 임명되게 된다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연내에 어떤 성과를 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네. 혼란을 빚었고요. 뭐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장황한 과정을 거쳤어요. 네. 국가교육회의로도 넘어갔고 이게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는데 이 시나리오 4개를 냈지만 결국 마지막은 현행 제도를 거의 유지하는 뭐 정시 비중이 한 30%까지 이제 높여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와버렸거든요. 이 네. 부분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좀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2기 내각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성해 보면 1기 내각 때는 주로 캠프에서 기여를 했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이제 인정받아서 입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잘 내지 못했거나 국민들에게 다소 비판의 대상이 됐던 이 주무부처 장관들은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통관료로 채운 것도 일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성과를 서둘러 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새로운 장관이 입각하게 되면 업무 파악을 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만 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네. 되죠. 지금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경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주무부처들은 지금 아주 업무가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뭐 이제 이재갑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30년 이 고용노동부의 정통 관료 출신이거든요. 성윤모 특허청장도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맡게 됐습니다만 역시 관료 출신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네. 현역 의원 불패론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발의가 될지 궁금하고요. 네. 여성 장관 전체 17개 부처 가운데 현재 5개 부처 장관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네. 개각을 통해서 여전히 5명이 유지가 되는 네, 겁니다. 5명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환경부가 거론됐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 9명의 인사가 발표가 된 건데 차관급 4명이 네. 있죠. 여기 양향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함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9명 중에 4명이 여성 후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30%는 내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유은혜 장관 후보자, 사실 사회부총리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대 후반의 여성 깜짝 발탁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을 뽑아서 SNS에서는 질타들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여성 정치인이 사회부총리가 되는 게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런 또 표현에 지금 이제 논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여성 이제 후보자들을 기용하는 것은 꾸준히 밀고 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원랜드 노조가 함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어제 함승희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검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 전 사장이 2014년 취임한 뒤 3년 동안 법인카드로 1억 5천여만 원을 썼는데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특히 함 전 사장의 싱크탱크 격인 포럼올해의 사무국장 손모 씨가 살던 서울 방배동 설해마을 일대에서 300번 넘게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대 빵집과 유기농 식료품점 등에서 카드가 사용됐고 법인카드 2장이 비슷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쓰이기도 했다며 누가 사용한 건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또 함 전 사장이 주말에 손 씨를 만나면 비서들이 기다렸다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손 씨의 반려견까지 돌봤다는 직원들 증언이 나왔다며 강요죄로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나섰습니다. JTBC는 함 전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영국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인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레드불 등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최대 36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잉글랜드에서 시행합니다. 카페인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비만과 충치, 불면증은 물론이고 과잉 행동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국의 마트를 비롯한 판매점의 20%는 자율적으로 16살 이하 청소년에겐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6살에서 9살까지 어린이의 4분의 1이 이미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Whilst access is so easy, they're cheap, kids can drink 2 or 3 in a row, it's very difficult to police. So lots of the countries in Europe have banned them completely. 에너지 음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최근 5년 동안 판매가 급증해 지난해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A lot of these energy drinks can cause people to have diabetes and things like that, teeth getting rotten. So I think really as parents we should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our children. 영국 정부는 16살 이하와 18살 이하 중 검토를 거쳐 금지 연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호주의 한 산업용 대형 창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호주 멜버른의 한 산업용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아직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인근 학교가 폐쇄되고 이 지역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의 항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아세톤과 옥시아세틸렌이 화재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뻥 뚫렸습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한 교회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16세기에 세워진 이 교회는 고대 로마 시대 유적인 마메르티노 지하 감옥 위에 지어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붕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구조대가 잔해에 깔린 부상자가 있을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전 일어난 사고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떠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승강장으로 열차가 진입하는데요. 열차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1년 전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 과정에 의문을 품은 유족이 사고 영상을 요구하자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이를 본 유족은 경찰이 남성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이 적발된 남성이 도망을 치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위험 지역에서 안전을 무시한 경찰의 행동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중한 몸집에 커다란 발까지 마치 악어처럼 생겼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역 가정집에 종종 난입하는 왕 도마뱀인데요. 2m의 길이에 70kg의 몸무게를 자랑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포획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데요. 당국은 도마뱀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가정집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샌드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70m 길이에 무게가 865kg에 달하는데요. 토르타라고 불리는 멕시코 전통 샌드위치입니다.
제 아무리 큰 샌드위치라도 배고픈 사람들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네요. 네, 이 시각 제주 성산 일출봉 모습 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이 돼 있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렸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심 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올해 57살인 박미옥 씨는 37년 전 가족들이 어디론가 끌려간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남 진도에서 서울 남산의 지하실로 끌려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안기부가 조작한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2009년 재심 끝에 무죄가 나오면서 형사 보상금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형사 보상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국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아니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다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박 씨와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현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오랫동안 진실규명이 안 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또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한 법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2014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민주화 보상법은 재산적 손해만 인정한다며 정신적 손해의 경우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 소원 등을 낸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JTBC 김섬입니다. 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점이 찍힌 게 일자리와 함께 복지였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관련 소득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최모 씨는 올 초부터 월급이 2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덕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5월부터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올해 최저임금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인 가구의 중위소득 28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14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장 올해 5월부터 양육비 13만 원이 끊겼습니다. 아픈 아들이 병원을 자주 찾으면서 받았던 40~50만 원의 의료급여도 못 받게 됐습니다. 월급은 20만 원 올랐지만 60만 원 남짓의 혜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년으로 잡힌 아들의 수술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한 번 오르면 42도, 43도? 그냥 떡실 쓴 데서 그냥 누워만 있어요. 한 2~3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응급실 가야 되니까. 차상위 가구로 선정돼 얻은 집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무섭습니다. 네, 송파 성호자 사건 같은 경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매일매일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내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됐지만 중위소득은 2.09% 인상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다른 복지 기준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만 늘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이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2회전에서 졌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84위 미카일 쿠쿠슈킨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지난 1월 호주 오픈 로저 페더러와의 준결승전 때와 비슷하게 오른쪽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면서 활동이 둔해진 게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도와 전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는 최대 150mm의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북부와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80,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비구름은 내륙에서 모두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일요일에는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월요일에 다시 전국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심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해결됐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내렸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1년 더 연장됩니다. 북미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근 두 나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1.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회의에 이어 또 한 번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북한 선수단 22명이 오늘 김해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